자, 이제 125회차 전산세무 1급 이론 시험에 대해서 출제된 내용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합계잔액시산표로 구성이 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라고 했을 때 합계잔액시산표가 아니죠. 우리 자본변동표로 바뀌어야 됩니다. 솔직히 전산세무 1급이라 하더라도요, 난이도 하 내용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산 회계 1급부터 세무 2급 이렇게 천천히 밟아온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죠. 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에 그 성격 등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구분해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서 이게 가능하더라.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랑 같이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야 전년 대비 상승했구나, 감소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채무증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과 단기매매증권이 지분증권,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무 증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 채무 증권은 세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다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이다. 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이다. 자, 이거 틀렸네요. 매도 가능 증권이 기타 포괄이고 단기 매매가 단기 손익이죠. 그래서 서로가 바뀌었다.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 라고 하는 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평가 손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된다. 자, 우리가 시장성이 있고 거래가 빈번한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는 없어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차입 원가 자본화에 대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차입 원가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차입 원가를 부담하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으로 제공하는 등 이에 따른 지출액, 즉 정부 보조금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1번이었다고 했고요. 아마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냐면요. 이 자본화 대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자산을 제공하는 등에 따른 지출액을 우리가 차입 원가 자본화에 넣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부 보조금, 공사 부담금 또는 이렇게 건설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회수가 되는 금액들, 즉 내가 순수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라 나중에 어찌됐든 회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뭘로 보지 않는다? 자본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보조금도 제외되는 대상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본화 이자율은 회계 기간 동안 상환이 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한 차입 원가를 가중평균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 자본화할 차입 원가는 자본화 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차입금으로부터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 원가를 한도로 하여 자본화한다. 이 경우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적격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서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 즉 건물에 대해서 건설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면
자본화를 종료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자본화 대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1번에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정부 보조금 같은 건 제외되는구나라고 보시고요. 뒤에 해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부 보조금, 공사 부담금 등 보조금이라든가 건설과 관련해서 진행에 따라 결국 회수되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뭐를 하지 않는다?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본 거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분할은 주식 수가 증가하는 대신에 액면 금액은 감소한다. 자, 100원짜리에 대해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더라 라고 했는데 이걸 분할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200주로 쪼개는 거죠. 대신 액면은 50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번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자, 일단 4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유상증자하는 경우 자본금이 증가하고 맞습니다. 유상증자는 자본금의 증가를 증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액면이 초과된다라고 한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런 계정이 생기겠고요. 이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의 증가를 가져오겠죠. 하지만 이익잉여금의 감소나 이런 것들은 초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들어간 항목은 틀렸다. 주식의 병합은 총 자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병합은 다시 합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자본의 합계는 일치하게 되죠. 주식 배당은 총 자본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주식의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줄여서 우리가 자본금으로 이렇게 주식을 배당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익 잉여금은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증가하는 상황이죠. 즉 자본 전체 안에서 증가와 감소가 모두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총 자본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답번도 틀렸다. 결국 그러면 3번이 정답일 텐데요. 주식을 할인 발행하면 실질적으로 자본이 증가한다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할증 발행이 아니라 할인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겠죠. 자, 아무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크더라도 자본금의 액면이 100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99고 현금 1이다. 이렇게 모두 다 99%의 자본의 마이너스 성격인 자본 조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크더라도 어찌되었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만큼 뭐가 증가한다? 회사의 자본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인 발행이라는 표현에 여러분들 함정에 속지 말라고요. 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보관하던 자기 주식을 장부 금액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대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를 10%더 높은 110만 원에 팔았다. 그랬을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요소인 자기 주식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플러스가 되기도 하겠고 또한 자본잉여금의 플러스 이렇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차변의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만큼 결국 자본도 증가하더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다. 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다 라고 하면 정확한 방법의 변경이며 과거까지 뜯어고치는 소급법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추정의 변경은 내가 숫자에 대한 변경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추정하게 되어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단기부터 시작해서 단기 이후에 앞으로를 나아가는 전진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었죠. 자, 또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정책의 변경이 먼저 수정이 되고 그 다음 추정의 변경으로 해라.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서 처리해라. 즉 내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정책의 변경으로 보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달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세법 개정으로 회계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회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틀렸죠. 자, 세법과는 회계 장부를 처리하는 방식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회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기업 회계 기준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거나 이러한 사유들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세법의 개정이다, 절세를 위해서다 이런 것들 모두 다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중대한 오류다. 라고 해서 소급법을 적용해서 전교류 수정손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교류 수정손익을 기록하게 될 때에요. 이 두 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중대한 오류일 때는 300번대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게 있고요. 중대하지 않을 때는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에 900번대 코드를 쓰죠. 중대하다라고 했으니 이익잉여금 쪽 맞습니다. 자, 오류 수정 내용은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내용이었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원가회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가 나와 있고요. 매각하는 가격과 그 다음에 40만 원을 추가로 정비해서 우리가 730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하면은 얼마겠어요? 690만 원의 이득이 발생하겠군요. 자, 이런 것이 있다면 매몰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기회원가를 물어봤다면 나는 이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650만 원이 기회원가였겠죠. 하지만 여기는 매몰원가를 물어봤습니다. 매몰원가라는 건 이미 발생해서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취득원가랑은 상관이 없겠더라.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 원가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직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비의 80%. 자, 그런데 문제는 제조 간접비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직접 노무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35%. 이거부터 볼까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35%가 바로 직접 노무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산기를 가지고서 2,500에다가 그 다음에 0.3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875만 원에 직접 노무비가 나오죠. 875만 원이다. 자, 875만 원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다시 말해 875만 원은 뭐의 제조 간접비의 80%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0.8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넘기면 나누기 0.8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제조 간접비 금액이 계산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875만 원 그리고 나누기 0.8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10937,500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제조 간접비라고요. 그렇다면 앞서 계산했던 직접 노무비 875만 원까지 더하시면 지금 1968만 7,500원이다 라고 나왔죠. 자, 결론적으로는요. 전체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이렇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모두 더한 값 이 가공비를 차감하면 나머지가 직접 재료 원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500원에 2,500만 원에 단기 총제조 원가를 차감했더니 5312,500 이렇게 나왔네요. 5312,500은 2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기 기말 제공품의 원가를 물어봅니다. 자, 선입선출법이고요. 원가는 전공정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특별하게 뭐 재료비다, 가공비다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전공정 균등하게 발생한다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가공비 계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량 흐름의 파악부터 진행을 해보자고요. 기초가 500단위였으며 완성도가 60%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초의 환산량은 5, 6에 30, 300개구나. 이렇게 집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 중에 4,000단위가 새롭게 투입을 했다라고 했으니 차변의 합계는 4,500. 기말이 600개다라고 하면서 0.5, 50% 진행. 자, 그렇다면
나머지에 대해서 완성된 것은 3,900개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녀석 선입선출법입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은 먼저 기초에 있었던 500 단위에 대해서 60%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나머지 추가 40%를 진행했을 것이며 3,400 단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투입해서 바로 100% 완성이 된 거겠죠. 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옆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200개, 그 다음에 3,4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300개가 산출이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더해 주시면 3,900개의 환산량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3,900개의 환산량에 따라 여기에다가 단기 총 발생 원가다 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발생 원가 1,560만 원을 당해년도 환산량인 3,900으로 나눠주게 되면 한 개당 단위당 원가가 산출이 되겠죠. 자, 1,560만 원 나누기 1,560만 원 나누기 3,9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4,000원, 한 단위당 4,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 단위당 4,000원이 나왔다는 것은 기말의 제공품에 대한 가격은 3,000개 수량에다가 단위당 원가 4,000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이더라? 자, 바로 120이더라. 3, 4, 12, 12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다.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설명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조 부문의 원가를 변동원가랑 보조원가로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뭐로 보고요? 단일 배분율. 이걸 나누어서 계산하면 이중 배분율이죠. 자, 변동원가 계산은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분해줘라. 고정원가는 총 원가를 가지고 총 제조간접비를 가지고서 배분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상호배분법은요. 보조분 배부 순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쵸? 순서에 영향을 받는 것, 순서가 중요한 건 단계배부법이죠. 직접 배부법은 보조분 간의 용역의 수수관계를 전부 다 고려한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고려하는 것은 상호배부법이 전부 다 고려하는 거고 반면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의 수수관계를 모두 다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자, 제조간접 원가 중 수도료에 대한 배부 기준은 각 부문의 수도 사용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수도료니까 수도 사용량이 바람직하겠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표준원가 계산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초에 수립된 계획을 화폐 가치로 표시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표준원가가 이용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생산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재료비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런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금액으로 일단 어느 정도 발생할 거지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 예산을 편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표준원가가 이용이 되는 거죠. 자,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준원가라는 건 가장 이상적인 상황, 다시 말해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원가를 미리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원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예외적 상황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발생했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적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으며 제품 원가 계산과 회계 처리가 신속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일 텐데요. 실제로 이건 이의신청도 갔던 문제인데 이 간접 원가보다 직접 원가의 비중이 증가했대요. 즉, 직접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가 크고 이와 관련된 이 제조간접비 같은 게 좀 적은 상태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표준원가의 유용성은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이 표준원가의 유용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 표준원가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원가를 가지고서 직접 재료비에 대해서 원가 산출을 했는데 직접 재료비는 바로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산했던 금액 직접 재료비와 그 다음에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비 금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아, 재료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한다거나 농업비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구나. 노무자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집계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금액이 크면 클수록 표준원가의 유용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되려 제조간접비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뭐 보험료라든가 공장의 임차료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표준원가를 설정하게 될 때는 이 제조간접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표준원가도 쉽지 않더라. 기준조업들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원가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직접 원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표준원가의 유용성은 더 좋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현실적 퇴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 국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 종업원이 외국의 본점으로 갔대요. 자, 그러면 애플의 국내, 이 한국에 있는 애플 지사에서 일하다가 미국의 애플사로 가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실질적 퇴직을 볼 것이냐? 아니죠. 그냥 근무지 이동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다거나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이 됐거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냥 중간 정산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다라고 해서 했으니까 뭐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합당하게 지급이 되는 경우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정 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 소액 부징수 해서 징수하지 않기로 했죠. 대손수액 공제는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하고 있고요. 자, 차가금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내가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징수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금액이 회사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납이라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에서 분납을 적용했던 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이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과 납세지 설명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맞아요. 사망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데요. 주소지가 없으면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소지가 차선책이 되죠.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될 때, 즉 출국을 하게 될 때, 이민을 가게 될 때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출국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전날까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망을 하면 사망한 날, 출국을 하면 출국한 날, 이렇게 과세기간이 정해집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전날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출국한 날은 좀 혼잡할 수 있으니까 전날까지 신고하고 내가 그리고 나서 이민을 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확한 과세 기간은 출국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방법으로 적절한 것.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를 얘기하는 건데요. 26년 2월분 임대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가 착오로 공급가액이 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으로 잘못 발급된 것을 7월 5일 부가세 신고를 위한 검토 중에 발견을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해요. 이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자, 해지가 있거나 해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뭐를 하지만 그 해지된 날, 즉 그 사건이 발생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애초에 세금 계산서가 잘못된 이런 우리의 실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 날짜로 돌아와서 처음에 발급한 날짜로 돌아와서 작성을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처음에 발급했던 5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는 마이너스로 발급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 올바른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이렇게 50만 원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세금 계산서를 다시
선발급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처음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 내용 그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게 잘못되었어. 그리고 새롭게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검은색으로 이게 올바른 거야 라고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중고품과 운용 리스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이 운용 리스는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용료를 내는 거고요. 반대로 금융 리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만기가 되었을 때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금융 리스로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품에 대해서 우리가 중고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뭐를 할 수가 있다더라. 공제 대상 자산으로 넣을 수가 있다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들에게 125회차에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정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